정영진 축의 매불쇼. 국제 전문가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중동통 매불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일광님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지요? 네. 설레지요? 판타스틱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자, 김종대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요즘 아주 그 방송이 말이죠. 예, 아주 제법입니다. 제가요? 아니, 그 다 매불쇼 덕분이죠. 아, 정말 어디 가서 너무 제가, 재밌어요. 예. 뭐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럴 정도예요, 요즘. 아, 그래요? 네, 놀랐어요, 저도. 글쎄 왜 그런지 몰라도 네.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저 이래봬도 예, 꽤 미래가 노력하는 아주- 사람이에요, 제가. 네, 예. 미래가 밝은 청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국제 뉴스 한번 좀 만나볼 텐데요. 먼저 그 아니 북한 정전 70주년. 뭐 이 친구들은 정전이란 말 안 씁니다. 안 쓰죠? 전승이라 그럽니다. 쥐들이 뭐 이겼나요? 아, 그게 그거 왜 53년에 그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 그게 북한의 심리전인데 유엔군 대표한테 식별할 수 있게 차에 백기를 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냥 유엔 측에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백기를 차에다 꽂고 막 갔는데 그걸 영상으로 남겨서 봐라, 항복 받은 거다.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전승으로 이거를 이미지를 싹 바꿔버린 것이죠. 아니 근데 유엔은 왜 이렇게 그 나이브하게 백기를 꽂고 갔어? 안전을 위해서 한 건데. 그 팩트예요? 말려든 거지, 심리전에 말려든 거고.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걸 그래서 활용하는 거는 판문점에서- 맞고. 예, 맞고.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이제 그 저 유엔군 사령관 또 팽덕회 그 의용군 사령관 김일성 해가지고 왜 세 명이 서명을 한 걸 갖다가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전 그 협정인데 그 모양 자체를 전승의 그 퍼포먼스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전승 기념일이 된 거지. 전승절. 그러니까 정전이란 말은 우리나 쓰는 거죠. 북한은 이 전승절이 굉장히 큰 날입니까? 그렇죠. 올해가 또 70주년이니까. 70주년이라.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정세가 지정하게 또 변화가 매우 심하고. 네. 예, 특히 이번 전승절에서 제일 눈여겨볼 대목은 역시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아니 그 러시아는 지금 전시 중인데 국방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도 됩니까? 행사 참여차? 저는 이걸 전쟁의 연장으로 봅니다. 전쟁의 연장이요? 예. 지금 저기 그 북한하고의 어떤 군사 협력, 방산 협력 이게 전쟁의 하나의 보완 요소가 이미 돼 있고 저는 이 방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한 얘기가 우크라이나하고 방산 협력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방산 협력.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방산 협력을 거기서 선언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3자 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다량의 포탄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생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지킨 나라에 우크라이나를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푸틴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보고 그 포탄 준다 만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는 북한하고 군사 협력하면 니들 좋겠냐? 노래 니들 괜찮겠어? 그런데 이번에 쇼이구 장관이 왔다는 거는 자체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묘하게 시기가 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답방 내지는 대응 형식의 그 저기 방문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전시 중에 국방부 장관이 간 거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러면 그 전에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승절에? 그런데 저기 과거에 국방장관이 온 사례도 드물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전쟁 국가의 전쟁 총 지도부가 온 거기 때문에 그건 좀 특별하네. 이런 면에서 다루고 또 와가지고 바로 전승절 행사에 간 게 아니라 무기 전람회를 갔어요.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에 대해 다 설명을 해요. 아 북조선에서 요거 이렇게 생산하고 저렇게 생산했고. 근데 쇼이구 장관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왜요? 북한이 가진 모든 무기의 원천 기술이 다 러시아야. 에? 미사일. ICBM의 그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 RD-250이라는 러시아 엔진을 카피한 거거든요. 네.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역설계를 해가지고 북한이 써먹고 있어요. 러시아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러시아가 준 적은 없고 우크라이나에서 옛날에 빼돌린 거거든. 그 그런 설계도를.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갈게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의 ICBM의 1등 공신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지금 패러독스, 네. 아주 이상한 역설에 있는 건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준 적도 없는 원천 기술까지 해서 다 갖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2% 부족해. 그러니까 이 미사일도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또 그 러시아 잠수함도 갖다가 역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도와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네. 우리 지금 무기 개발하는데 맨날 몰래 훔쳐서 100개 민사하려니까 조금 힘들거든. 그냥 줘. 러시아는 이렇게 어떤 얘기하시죠. 입장이에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견해가 일치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연대, 전투 의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모든 견해가 일치했다? 너무 가까워지는데. 뭐가 일치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안보 비용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러시아는 우리나라 편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우방의 위치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 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이렇게 그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대결하는 양상이 되는 순간 네. 과거의 다자주의 외교에 의해서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던 네. 이 전선이 와해가 된 거고 정리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안보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심각하다. 이거 지금 아니 그런 프레임으로 다가오지 마요. 나 욕먹어요. 안 심각하다는 게 아니야. 시간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아니, 그런 프레임으로 다가오지 마요. 제가 욕먹어요. 예. 안 심각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들어드릴 만큼 들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중국도 여기 함께 했던데요.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행사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러시아는 국방장관이 참석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군사 협력으로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도 충분히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건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중국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급에 해당되는 분을 보냈어요. 국회 부의장. 부의장. 예. 전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몸을 사린 인선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특히 군사적으로 가깝게 가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네. 별명을 뭐라고 대고 있냐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또 변명을 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 지금 상당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지금 온 사람이 그 정치위원 그 7명 9명 그 안에 못 끼는 사람이. 네, 당연히 못 끼는 사람. 그러니까 한미일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은 지금 중국도 북한 컨트롤 못한다. 우리 더 뭉쳐야 된다. 이런 명분인데 네. 그 명분에 동참하는 도와주는 모양새를 중국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지금은 보여주고 싶지 않죠. 야, 특히 외교, 조금 있다가 외교 재밌네.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 삼국이 또 군사 협력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더욱 더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북한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위 평화의 하나의 주동자라는 생각을 하고 외교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도 평화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마당에서 북한과 군사 협력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과 협력을 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는 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네.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네.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 급떨어지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네. 혹시 그 쇼이그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장관의 옆에 잘못 서면 혹시 그게 좀 안 좋은 메시지를 줄까봐 좀 급을 낮춘 사람을 보낸 건 아니에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지금의 중국의 외교 정책상 굉장히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따독거려야 돼요. 그런데 그 따독거리는데 북한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유엔 제재를 피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와 ICBM을 고도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걸 줄 수 있는 게 러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꼭 필요한 것을 주기는 해야 될 텐데 러시아를 대행시켜서 줄 수 있는 하나의 수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경제는 중국이 대행을 해주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대행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생긴 거고요. 네. 이건 김종대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너무 확장 억제 정책으로 올인함으로써 생기는 굉장히 큰 공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붙여요.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 관료하고 그 한국학 교수들 쭉 만나고 왔는데 중국에서 갈 때마다 제가 지금 달라지는 걸 느끼는데 그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부터 중국의 지도부가 한미일이 동맹화, 군사 협력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민감해요. 아, 굉장히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들여다보고 지금 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도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나오겠지만은 여기서도 대만에 대한 얘기가 또 한마디 나온다든가 아. 또는 삼국 간의 군사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거를 지금 시진핑이 주변 정세를 바라보는데 최우선 관심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김희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관리하고 이 주변 정세를 관리하는 데서 이건 한미일 대응하고 동조화된다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가 강해지면 중국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뭐 하나 네, 저도 중동 이슈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없는하게 러시아 한번 제가 최근에 러시아에서 갔다 오셨죠, 러시아? 아니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를 못했고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러시아 교수를 분을 한번 만났는데 네. 이 교수님의 부인이 우크라이나 분이세요. 아. 근데 한국으로 간다니까 공항에서 2시간 잡혀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따끈따끈한 얘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항에서 FSB 국가안보용 KGB의 후신이죠. 잡아서 왜 한국 가냐? 왜 가냐? 왜? 너 한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요? 너 적성 국가다. 그래요? 거의 적성 이거 국가다. 심각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교수의 부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여자니까 더 의심을 하겠죠. 그런 가족들- 측면도 있겠죠. 네,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한국 가는데 그렇게 공항에서 2-3시간을 잡혀 있었고 엄청난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왔는데 이제 뭐 연구 교수, 초빙 교수 이렇게 와 있는데 네. 다시 러시아 갈 수 있을까? 에? 겁나죠. 왜 겁나죠 지금? 왜 적성 국가를 왜 가냐? 무슨 일 때문에 가냐? 뭐 누구의 초청 받았냐? 뭐 별별 하여튼 2-3시간을 엄청 고생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러시아 갈 때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실제로요? 예, 지금 비자 신청 까다로워져 중국 가는 거 3분의 2가 포기했습니다. 그 썬킴 씨라고 그분이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들어졌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서 일정표를 다 적어내야 돼요. 거기 호텔에 저 예약한 것도 다 증명해야 되고. 그거 아마 안 내줍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높은 장벽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중동 덧붙이겠습니다. 중동은 지금 그 중동 덧붙일 수 있어요, 갑자기? 예, 이어가야죠. 어떤 식으로 붙이게요? 맛보기였고 네. 실제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지금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정상화. 그럼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뭘 중재를 해요? 사이가 안 좋아도 사우디랑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네.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중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만회를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모사드 국장이 최근에 백악관을 갔다 왔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주요 관리들이 사우디를 리야드를 방문해서
관계 정상화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 사우디가 핵 발전소를 만들어 달라. 자기들도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핵 농축을 할 수 있는 농축 권한까지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핵무기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해줄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어려운. 그리고 요구네요. 이스라엘은 그걸 용인할 수 있는가? 아 이스라엘도 그 용인이 안 예. 되고. 근데 이제 사우디가 왜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갑자기? 사우디가 네. 자기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관철이 안 되면 사실상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관계 정상화가 어렵거든요. 네. 그 미국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왜 이걸 요구하겠냐? 어. 이란이 이미 핵 문턱 국가예요. 음. 2주면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사실은 이란이 거의 핵문턱 국가인데 사우디 같은 국가가 항상 그 이란의 위협에 무서워하고 그런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는 이미 이란이 훨씬 앞서고 있고 네. 군사적으로 훨씬 강대국인데 그거 플러스 핵무기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가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죠. 아 미국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어렵네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다 어렵습니다. 이란하고도 핵 그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죠. 사우디는 이미 중국과 손잡았죠. 이스라엘이랑 사이 안 좋죠. 이스라엘이랑 사이 안 좋죠. 진퇴양난이에요. 그것도 내년에 선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말까지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는 것이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한번 해보자. 거기 좀 올인하고 있어요. 이거 바이든이 그런 게 잘 안 풀리니까 한미일에 더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와 제가 진짜 사실은, 잘했네요. 예, 또 어떤 거 중국을 압박하는데 매우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이번에 그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8월 대만이 18일. 걸려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핵심 의제 뭡니까? 8월 18일. 지금 핵심 의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유 토론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네. 공식 의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순전한 어떤 비공식 자유 토론으로 한다. 일본은 약간 근데, 오염수 쪽으로 가던데요. 오염수 얘기가 될 걸로 지금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대만 문제가 역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뭐 대만.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대만을 빼고도 대만을 지칭하는. 네.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시진핑의 그 또 신경줄을 건드리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이나 한국이 갖고 있는 제도는 다 마련이 됐습니다. 뭐 우리는 저기 신규 투자를 못 하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 통제한다고 해놨는데 23개 장비를 이게 전부 느슨해요. 이번에 나살 조약. 아 조여. 나살 조여가지고 와. 이 저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어떤 통제 제도를 조금 더 빡세게, 조금 더 살짝 빡세게 조이네. 이렇게 조여붙이는 거. 아 그건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반도체 우리도 통제. 뭔가 요구하겠죠.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가고 그랬는데 4월부터 보면 예. 우리가 가서 뭐 요구사항 했다는 얘기를 나 들어본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오로지 핵 잠수함, 확장 억제 여기에 올인을 그게 해버려가지고 다구나. 오히려 다른 얘기는 더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데 또 우리는 지금 당장 걸려 있는 게 올해 10월이면 10월. 그 반도체 저 신규 투자 유예가 된 1년이 시한이 끝납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어떻게 교수님이 들어가, 지금 그 그것 다음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1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맞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이. 지금은 좀 주무세요? 못 자죠.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10월이면 지금 얼마 안 아직도 남았는데. 확실한 답은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이번에 그 풀겠죠? 정상회의에서. 풀어야 되는데 네. 아직 우리가 그 아젠다를 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모임의 핵심 아젠다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정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좀 명심하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모든 동아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책을 설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 정책을 정하고 한국 정책을 정하거든요. 지금 이 삼국 협의 모임도 기본적으로는 중국 정책을 미국이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가 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확실히 정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못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젠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중국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충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선거에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충돌하는 세계를 더 좋은
세력들과 협의를 하느냐라는 사이에서 네. 지금 계속 바이든 행정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모임에서 어떤 아젠다를 미국이 내세우느냐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갈지를 좀 가늠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문제는 우리인데요. 우리는 아직도 결국은 지금 예상되는 결론은 거기서 핵 협의 그룹을 더 강화시키고 왔다. 이 정도 메시지를 내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핵협의기로 그 맨날 그 나왔던 네, 그거 네, 워싱턴 네, 선언 네, 그때 네, 그거 네, 예. 그 뭐 그거 중요합니까 근데? 아, 그래서 핵잠수함이 2번이나 왔고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가 거기도 놀러 갔고 그 핵잠수함대 쇼핑하러 갔잖아요. 쇼핑은 잠깐 아니야. 쇼핑하러 아니 쇼핑 갔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이제 추가 장비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네. 안 파는 거 네. 이거는 우리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초극차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네네네. 어쨌든 이제 중국도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 따라온 것 같고 이제 D램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뭐 어마어마한 돈과 또 뭐 인력 빼내기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기술자들 네. 빼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가 그래도 반도체 메모리의 좀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유리하진 않은지. 그 미국 기업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 와서 미국 기업은 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 차지하는 포션이 너무 커서 그 포션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인텔도 지금 들어가서 AI 반도체 공장 설립하겠다라고 지금 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국 시장을 빼고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공장에서 40% 정도의 이 반도체들이 생산이 되는데 네. 그 생산되는 것을 기술을 업그레이드 못 시키면 우리가 중국하고의 초격차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처럼 반도체를 팔지 못하면은 어떤 돈으로 계속 투자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교수님 아니 뭐 교수님이 무슨 신생아도 아니고 나보고 자꾸 교수님 챙기래. 챙겨 주십시오. 네. 아니 무슨 신생아야? 뭘 자꾸 챙기래. 저 케어 받고 싶어요. 좀 케어가 필요해 보여요. 네, 네.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나도 보여. 많이 힘들어요. 요즘 방학 아니에요? 방학이니까 더 힘들죠. 더 힘들어.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 하시는 캠프 데이빗 요거 재밌거든요. 아. 캠프 데이빗인가? 한미일 정상회의. 네, 캠프 데이빗 아세요? 아니 그저 MB가 거기 갔었잖아요. MB가 갔었죠. 네, MB 갔었어요. 역사적으로 중동하고는 엄청 관련이 많습니다. 중동이랑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별장이에요? 네, 중동 통일 얘기해야 돼요. 이거. 예, 네, 네. 1978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마지막으로 협정을 조인한 게 바로 캠프 데이빗이에요. 어디랑 어디요? 이집트랑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이스라엘. 마지막 협상을 한 곳이 78년 어. 캠프 데이빗 협상. 이집트. 예. 네, 이 사다트 대통령. 그렇죠. 네. 사다트하고 네. 문하셴 베긴 이스라엘 총리가 모여서 한 12일간 협상을 해서 79년에 도장을 찍었어요. 뭔 도장 찍었어요? 평화협. 최초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입니다. 이것이. 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미국 그 당시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미국의 그 당시의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납니다. 카터. 아 맞다 카터. 지미 카터. 아 역시 아니 제가 다 케어해드려야 되나? 예. 케어가 필요합니다. 아, 개혁 필요합니다. 카터입니다. 카터. 네. 카터 대통령이 아주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또 있습니다 이게. 2000년에 2000년대에 또 이스라엘 총리하고 야ser 아라파트 의장이 여기에서 회담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랑 누구요? 이스라엘 에우드 바락 총리하고 아니 피에로 의장 야ser 아라파트. 아니 무슨 의장? 피에로가 뭐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 해방기구예요. 아, 도와주세요. 아 저 케어가 피엘로. 필요합니다. 제가 네, 여러 피엘로. 아 피엘로. 피엘로는 알지 나도. 아니 피에로라 그랬어요. 피에로. 네. 피에로 의장. 아. 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아 여기서 실패. 예,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클린턴이 실패했어.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인티파다 2
두 번째 팔레스타인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중동하고는 캠프 데이빗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 빼먹으신 것 같아. 네, 하나 더 하시죠. 1994년에 2차 오슬로 협정이 있고 네네. 라빈 이스라엘 총리하고 네네. 아라파트가 네. 만납니다. 아 그렇죠. 배 아파. 그게 캠프 예. 데이비드. 아. 그때 그 저기 땅과 평화를 바꾼다. 그렇죠. 예, 랜드 그 포 협정이- 피스. 그렇죠. 그거 또 역사적인 사례 하나 더 있어요. 아, 여기에서 일어난 굵직한 이슈만 두 분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가면은 무조건 그렇게 큰 이슈만 다루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인 종전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하나의 성지가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오.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번에도 그럼 뭔가 나옵니까? 아니 그런데 정전 70주년이 또 다른 평화를 준비하는 정전 70주년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된 게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70주년이 돼 버렸습니다. 아, 이번에 뭐 이게 평화 우리의 메시지 나오겠죠. 비극이에요. 그게 이제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좀 밀도 높게 시간 관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되지 않았나 오늘? 오늘은 아무도 서운한 사람이 없어요. 서운한 사람이 없어, 진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케어를 잘해서 그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기분 좋게 세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됐어, 잘 됐어.